네, 반갑습니다. 울산 남구갑 김상우 의원입니다. 먼저 앞서 그 조정훈 의원님께서 근로장학금을 빼서 이번에 소비 쿠폰을 발행한다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런가 싶어서. 그래서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싶어서 급히 저대로 확인을 해보니까 천만다행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잘못된 부분 좀 바로 잡아드려야겠다는 생각에서 먼저 이 부분 기재부에 먼저 확인부터 좀 하겠습니다. 이 우리 추경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우리 본 예산 다 한 후에 집행 정도를 봐서 또 감액할 건 감액하고 증액할 건 증액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맞습니다. 예, 예산이라는 것이 낭비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뭐 최초 본 예산을 짤 때에 예를 들어 뭐 1,00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 집행해 보니 그 정도 예산이 안 들어갈 것 같고 그래서 돈이 남을 것 같고 그러니 그 돈을 다른 데 쓰자 그런 추경인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근로장학금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지금 집행이 잘 안 되고 있어서 네. 그 부분은 안타깝지만 저희가 불가피하게 감액을 했고요. 대신 제가 확인해 보니까 우리 본 예산 짤 때 그 2024년 본 예산에서는 14만 명 기준으로 4,691억 원 정도를 예산 책정했다가 이번 25년 예산에서는 20만 명으로 대폭 늘렸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산도 6,274억 원으로 많이 늘려 잡았는데 이때는 이제 근로장학생들을 더 이렇게 좀 독려하려고 이렇게 잡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실제 집행을 해보니까 1학기 신청률이 얼마 안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정해 보니까 뭐 올해 말까지 해도 14만 7천 명, 그래서 4,996억 원 정도 밖에는 집행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1,000억 원 이상이 집행 못하는 예산으로 남을 것 같다라고 기재부에서 예상하셨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렇습니다. 네, 통상 이렇게 예상하면 거의 그렇게 가는 거죠. 네. 저희는 이 부분 추계하고 관련해서 기재부 단독으로 한 게 아니고요. 네. 관련되는 부처하고 같이 객관적으로 추계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 교육부 장관님 나와 계십니까? 네, 교육부 차관. 네, 차관님 어떻습니까? 네. 추계가 맞나요? 네, 그 지난번 본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근로장학의 필요성 그리고 수요를 고려를 해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만은 1학기 때 저희가 그 집행 가능 그 실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안타깝게도 지금 그 교내외 근로지 운영하는 그게 예상보다 적어서 저희 약 1,000억 정도의 불용 예상돼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네, 결국 그러면 집행할 예산을 집행 안 해서 이쪽으로 땡겼다 이 말은 안 맞는 말이네요, 그죠? 네. 어쨌든 집행할 수 없어서 남는 예산을 가지고 이쪽으로 재원을 조달한 건데 이렇게 뭐 사실 지금 질의를 보고 계신 국민들께서는 이런 자료들을 다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잘못된 질의와 잘못된 사실 주장으로 오해를 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다른 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먼저 바로 잡고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먼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또 김종영 의원님께서도 SOC 사업을 뺐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제가 알고 있기로 마찬가지로 불용 예산이죠. 그렇습니다. 예, 뭐 가덕도 신공한 문제로 알고 있는데 토지 보상과 사업비 예산은 예상대로 집행이 되는데 좀 시공사업 문제가 있어서 올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집행하고 싶어도 집행할 수 없게 된 예산이 있다고 들었는데 국토교통부 장관님 나오 계시죠? 네, 국토부 장관입니다. 예, 그거 집행 못하는 상황인가요? 예, 한 5,200억 정도의 공사비가 네. 올해는 집행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 뭐 그 예산은 집행하고 싶어도 집행할 수 없는 예산으로 남았기 때문에 이거를 예산을 이제 쓰자 이렇게 제안이 들어온 거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 두 가지는 좀 제가 바로 잡은 게 맞지요? 제가 드린 말씀이 틀린 건 없지요? 예, 지금 방금 의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국민들이 현명하게 균형감 있게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네. 뭐 왜곡이 일어나거나 사실과 다른 주장이 일어나거나 또는 국민들께서 오해할 만한 그런 뭐 주장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한 번 더 바로 잡고요. 뭐 저희도 질의할 때 정말 사실에 기반해서 국민들이 오해하시지 않으시도록 질의하도록 더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일단 뭐 조정훈 의원님과 김종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좀 사실과는 일부 다른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바로 잡았습니다. 소비 쿠폰 관련해서 제가 작년 이맘때였던 것 같습니다.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에 대해서 반대하는 필리버스터 토론을 7시간 반 동안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 반대할 때 반대 논구가 첫 번째는 헌법이 위반된다. 취지는 행정부에서 예산을 짜서 국회는 그것을 감액 심사하는 것이 헌법 취지에 맞다. 근데 지금은 행정부에서 가져갔으니까 지금은 헌법에 합헌되는 거죠. 그 두 번째는 충분히 승수 효과를 고려해야 하고 또한 이것이 일시적으로 거대한 예산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특수 사정에 있어야만 한다. 그게 뭐 사회적 재난 정도에 해당하는 사정이어야 한다. 하지만 작년 6월 7월이 과연 사회적 재난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 이런 취지로 제가 그때 좀 반대를 했었어요. 근데 저는 좀 지금은 사회적 재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소비 쿠폰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 대선 기간 때 동대문 야시장에 방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상인들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2월 3일 이후에 관광객과 매출이 완전히 사라졌다. 그리고 지역시장이나 여러 군데 방문하면 자영업자들 다 하시는 말씀이 12월 3일 이후에 너무나 살기 힘들어졌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짧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인 사회로 돌아오는데 6개월이 걸렸습니다. 좀 12월 3일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선동이나 아니면 음모론에 진영 갈등을 겪지 않고 좀 빨리 제도가 정상적으로 기능했다면 그렇게 자영업자들과 서민들이 겪는 고통의 시간이 반년이라는 긴 시간일 필요가 있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를 하는 한 사람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사실 12월 3일 이후에 그 후 6개월 동안 있었던 이 사회적 재난은 우리 정치가 만들어낸 사회적 재난입니다. 국민들을 받들고 모시고 더 행복하게 해달라고 정치를 맡기셨는데 정치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서 사회적 재난을 일으켰고 6개월 동안 처참한 서민경제 파탄 상태를 만들었습니다. 그 피해를 그분들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수해가 났을 때 국가 전체가 나서서 수해 이재민을 돕듯이 12월 3일 이후에 서민들과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이 사회적 재난은 국가가 특히 우리 정치권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좀 묻고 싶습니다. 이번에 집회 가는 소비 쿠폰, 뭐 4개월로 시간 제한을 두고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저축을 한다든가 이렇게 쓸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소비 부향, 우리 내수 경기가 많이 위축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도 점점 낮아지고 있고요. 특히 서민들이나 아니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한계선에 몰린 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급한 수혈의 의미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충분히 효과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와 기획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떤 효과를 내고 또 어떻게 효과를 내게 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기획이 있었는지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주신 것처럼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라는 게 선언적으로 맞다 틀리다 얘기할 수 없는 거고요. 경제 여건과 같이 봐서 특정의 경제 여건 하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고 특정의 경제 여건 하에서는 반드시 필요하고 시급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안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총량의 문제, 부문명 문제, 그리고 서민과 소상공인이 실제로 경제지표 이상으로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 실상 이런 거를 봤을 때 지금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신속하게 집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효과를 높여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두 가지를 했는데요. 이게 뭐 소득 수준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다. 왜? 여기 계층별로 소비에 실제로 투입되는 효과가 다르니까요.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 가급적이면은 하루라도 빨리 여기 지급해서 현장의 고통을 속도감 있게 완화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조기 집행할 수 있는 거는 조기 집행하고 맞춤형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부분은 또 차후에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1, 2차 나눠서 집행하는 걸로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설계를 할 때 두 가지 점을 고려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지 수단이 아니라 말 그대로 소비 증진 수단으로 기획을 하신 거죠? 두 가지 효과를 저희는 동시에 기대하고 있고요. 일단은 소비 촉진될 거고요.
그럼 이게 자연스럽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로 연계가 될 거고요. 이게 다시 또 뭐 소득으로 연계가 돼서 선순환 효과가 발생하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귀한 국민들의 세금이 쓰여지는 일이기 때문에 낭비되는 것 없이 정말 승수 효과가 가장 많이 발현될 수 있도록 기획과 또 방식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님 나와 계십니까? 네.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이번 추경에 보니까 앵커 브릿지 PF 앵커 브릿지 마중론으로 해서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던데요. 네네. 제가 조금 의문이 들었습니다. PF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단계를 거치지 않습니까? 네.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토지 매매 때를 지급하기 위한 브릿지론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본 대출 일으켜서 브릿지론 상환하고 그 다음에 본 사업들 본 PF 일어나고 마무리되고 이렇게 흘러갈 텐데 지금 브릿지론 앵커 브릿지론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브릿지론을 일으키기 위해서 정부 재정을 쓰겠다는 건가요? 브릿지론을 대체해주기 위해서 리처 방식으로 해서 브릿지론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고율의 이자를 쓰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사실은 이 예산은 건설 경기를 좀 살리기 위한 경기 진작용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뭐 예산을 좀 잘 낭비되어서는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좀 여쭤보는 건데 사실 이 부동산 PF 과정에서 큰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준공 후 미분양으로 인한 금융사 부실 문제 네. 또는 준공 전에 시행사 시공사 부도로 인해서 수분양자들이 피해를 보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좀 큰 문제들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브릿지론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사실상 사업 시행자 외에는 별로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건설 경기에 건설 회사들의 건설 경기 새로운 일감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부 재정 역할을 지금 찾고 있는 중에 굉장히 고율로의 이자로 조달하는 것을 저율로 해줘서 그래서 지역에 필요한 여러 가지 꼭 주택 사업이 아니더라도 데이터 센터라든지 무슨 뭐 관광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PF를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예산입니다. 네, 이번에 뭐 예산 배정된 거는 네. 뭐 제가 충분히 참작은 할 수 있는데 네. 이것이 자칫 잘못된 주택 사업으로 가거나 또는 개인이 부담해야 할 사회적 경제적 리스크를 국가가 부담하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뭐냐 하면 브릿지론이라고 하는 것이 사업성이 있다면 일반 사금융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브릿지론이 되고 안 되고는 사실은 사업의 성패에 달려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달려 있는 건데 이것이 자칫 지금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브릿지론이 일어나기 힘든 또는 그것으로 해서 사업성이 확보되기 어려운 경우에 앵커 브릿지론이 이제 들어갈 텐데 달리 말하면은 그만큼 리스크가 크다는 얘기거든요. 그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은 이 국가 재정의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이득 보는 거는 사업자에 불과한 건데 일반 국민이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그 사업자가 아니고 이것은 물론 뭐 공공이 사업 주체는 아니지만 저희가 지방에 특히 지방의 건설 경기를 좀 불러일으켜서 네, 지방의 제가 고용을 시간이 조금 하기 제한돼 위해서 있어서 조금 먼저 말씀을 재정의 올리면 역할을 제가 여러 그래서 가지로 드리는 갖고 있는 말씀입니다. 뭐냐면 중앙에 수도권에서는 앵커 브릿지론 필요 없이 브릿지론이 잘 일어날 거예요. 근데 지방은 지금 부동산 경기가 매우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된 현장들이 많이 있어요. 문제된 현장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준공 후 미분양 또는 준공 전에 사업자 부도 이런 부분들에서 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처 없이 브릿지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 초기인데 지방에서 지금 준공 후 미분양이 일어나거나 또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벌어진 건 부동산 경기가 안 좋고 사업성이 없어서 그런 건데 여기다가 추가로 사업성이 더 나쁘게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급이 더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심스러운 거예요. 왜 여기 브릿지론을 이렇게 앵커 브릿지론을 하는 보시니까 건가? 그런 질의를 좀 예. 의문을 가지실 텐데요. 사실은 이거는 지역에 필요한 사업인데 자금 조달 코스트가 높아서 전체적인 사업 타당성이 안 나오는 사업들에 주로 쓸 겁니다. 그래서 예. 지금 이제 앵커 브릿지론 대상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아직 확인을 하지 못했는데 제가 좀 제안 부탁을 드리고 네, 싶은 네, 것이 있습니다. 이 앵커 브릿지론을 한다 하더라도 소수 뭐 부동산 시행업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집행돼서는 절대 안 될 것이고요. 정말 예를 들어 지역에 뭐 AI 데이터 센터나 여러 가지 이런
장기 프로젝트를 위해 필요한데 브릿지론을 일으키기 힘들어서 하는 경우들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공공을 위해서 이 앵커 브릿지론이 기능하도록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 예, 저희도 지금 선정 기준 마련 중에 있으면 7월 중에 그 마련하고 AMC 모집을 할 텐데 예, 선정 기준이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서 예, 드리는 의원님 말입니다. 지적 사항 그대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선정 기준을 정말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좀 엄격하게 예,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여러 가지 코스트 문제 때문에 론칭 못하고 있는 사업들을 도와주기 위한 제도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를 원점으로 다시 테이블을 앞으로